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이랑은 좀 거리감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청년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는 상대적으로 춘천보다는 날씨가 따뜻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좀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왔다. 오늘 제가 3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 문제와 그 대책이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그 아래 소주제로는 반복되는 위기와 무능, 청년 세대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한 모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면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벌써 여기 강원도 춘천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게 된 게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 학기마다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인 페이스북 메시지라거나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정말로 많이 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못했던 이야기들이나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활동을 하거나 또는 청년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는 수업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오늘 잘 만났으니까 수업 잘 운영해봤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청년이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나는 청년 세대로 호명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정도 시기에 있는 나이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청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간단히 말했을 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신 편이신가요? 청년하면 또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어떤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될 것 같으신가요? 네? 젊음, 여행, 실업, 또 어떠세요? 열정, 네? 성취? 성충? 청춘. 죄송해요. 귀를 파고 왔는데. 또 어떠세요? 지금 약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약간 혼재되고 있다는 느낌 드시나요? 그러면 청년 하면 보통 나이대는 어느 정도 시기일까요? 20, 30대? 네. 편하게 의견 주세요. 혹시 유엔이 청년의 나이 기준을 65세까지로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부터는 장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우리도 이제 65세까지 청년으로. 동의하십니까? 유팡 선생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혼재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오랫동안 청년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계층으로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뭔가 희망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무언가 성취해내려고 하는 세대로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포털 사이트에 청년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입력을 해보더라도 가장 먼저 검색되는 연관 검색어는 청년 실업일 겁니다. 청년 문제.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청년의 연관 검색어가 돼버린 시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느끼시나요? IMF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IMF가 익숙한 세대신가요? 혹시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신 분? 네, 아직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영화 안 보신 분?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네. 그럼 영화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스포일러잖아요. 그쵸? 지금 방금 어떤 분께서 IMF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써주셨어요. 혹시 그 실례가 안 되면 IMF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랑 어떤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버지 세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네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우선 우리가 우리 세대와 관련해서 청년 실업이라거나 니트라고 하는 이야기라거나 이태백이 싫다 청년 실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태백이라는 말 아세요? 어떤 말의 약자인지? 네. 20대 태반이 백수다라고 하는 줄임말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들 말고도 청년 실신이라는 표현도 아세요? 청년들 대부분이 실업자이거나 신용불량자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청년 실신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해요. 지금 시기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주로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오늘 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트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니트라고 하는 단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Not in Education, 교육과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Not in Employment, 고용 상태에 해당되지 않고 Not in Training, 트레이닝은 보통 취업 구직 훈련 같은 걸 말하거든요. 거기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들 또래의 청년, 그런 청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걸로 잡혀요. 데이터상. 그러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대보험을 통해서 일자리에 없고 직업훈련 학교 같은 데서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취업 준비. 더 정확히 말하면 졸업을 한 상태에서의 취업 준비겠죠. 대학교의 숫자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졸업을 한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또래 또는 선배들 나이의 분들은 주로 어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격증, 토익. 주로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 분야의 일자리들을 위한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나요? 이렇게 취업 구직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청년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년 세대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과거에 97년에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대규모의 실업 상태가 벌어지면서 실업된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서 한국 사회에 시작이 됐습니다.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던 젊은이, 장년 할 것 없이 대규모의 경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실업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서 사실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정책들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기를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청년 실업과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젊은 세대들을 실업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한 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청년 문제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단순히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못 갖는 문제에서만 머무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하는 선배들의 어려움들 중에 지금 청년 세대 문제라고 할 만한 가장 주요한 이슈들이 뭘까요? 청년 세대들에게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문제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지금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살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께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 우리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양극화요. 네. 양극화라고 하면은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가 크다는 말이신가요? 네. 또 어떤 분? 네. 수저로.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이 계급화되어 있는 문제 맞나요? 그럼 혹시 본인이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 수저 계급론이 나오면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또 있나요? 수저 계급론 들어보셨죠? 네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아요. 청년 세대가 안정을 계속 추구하는 문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네. 또 어떠신가요? 교육.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태의 교육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문제가 얼추 나온 것 같죠? 그러면 혹시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죠?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 N포 세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세 가지를 포기하고 있을 때 핵심적인 그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네, 연애, 결혼, 출산 같은 것들을 주로 포기했는데 왜 그걸 포기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포기하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을 왜 포기하게 될까요? 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연애하는데도 돈이 드나요? 결혼하는데도 돈이 드나요? 출산과 육아에도 돈이 드나요? 돈이 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가족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우리 세대는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가정을 꾸리는 일보다는 그 비용을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더 하는 게 맞다라는 문화라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편하게 우리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니트가 많아졌다는 거는 구직 의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과거에는 단기 일자리여도 일자리를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세대들 중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계속된 구직 단령, 그러니까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 더 이상 일을 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처해지고요. 이 과정 안에서 청년의 개개인이 지금 현재 노동시장 안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직을 단련하면서 통계 안에서 잡히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데이터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그 데이터에 잡히는 사람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트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땅히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부터 해서 서울과 경기 성남에서 이 니트 청년들에 관련한 문제들을 조금씩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시작됐던 청년 수당이나 경기도 성남의 청년 배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월 50만 원 금액을 알고 계시는군요. 강원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있나요?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정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정책은 바로 그 청년 수배당 정책이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은 지금처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장해줬던 정책이에요. 제가 왜 돈을 보장했다고 말하지 않고 시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청년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이 청년이 하루에 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본인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기 때문에 소득 지원이 아니라 시간 지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3-4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몸이 지치나요, 안 지치나요? 그러면 사실 아르바이트는 3시간 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무언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는 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계비고 생활비지만 그 돈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많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필요한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것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진로나 교육이나 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정책이에요. 물론 한계가 많아요. 6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청년들 7,000명은 그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어떻게 에너지를 모아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경기 성남은 어때요? 접근은 조금 달라요. 시민으로서, 청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1년에 4분기를 나눠가지고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해줘요. 한 번 받을 때마다 25만 원을 받는데 받을 때 지역화폐로 받아요. 처음에 이 정책이 도입됐을 때는 얘네들 지역화폐 받아봤자 다른 데 다 팔아서 이 정책은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보수주의자들은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책을 잘 살펴보세요. 성남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그 지역화폐는 어디서 써야 되죠? 성남에서 써야 돼요. 돌고 돌고 돌아도 그 지역화폐의 쓰임은 성남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거죠. 청년들에게 무언가 해주자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이 이 정책에 동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영업자분들이나 다른 청년 나이가 아닌 분들이 조금 이 정책을 반대하거나 갸우뚱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이 정책을 지지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대요. 두 가지 정책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이 두 가지 정책은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면서 무언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인가요? 좀 마음이 흔쾌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정 부분 시기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만 되는 정책도 없었어요. 지금 청년 세대가 처해져 있는 문제는 단순한 니트 청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시장의 문제, 노동시장,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어 있거나 주택시장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지원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 등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더욱 각박해져요. 여기서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차선의 정책으로서 청년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나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에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못하면 내가 버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나 사회 참여 활동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청년분들은 어떤
교수인가? 그분은 20대 개새끼론을 얘기한 적이 있죠. 20대도 투표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안 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나 사회 변화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강의도 해보고 데이터도 막 보는데요. 적어도 제가 내린 결론은 청년 세대가 정치나 사회 참여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을 바꿨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런 사회 변화 환경 안에 청년들의 참여라거나 또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우리는 이런 주입식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요. 제대로 된 교육이 뭐냐? 노동교육, 경제교육, 그리고 정치교육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보다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살펴보면 그들은 교실에 30명의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은 앞으로 시장, 자본이라고 하는 시장 안에서 노동자가 될 거야. 그래서 너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법을 알려줄게.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려주죠? 판사, 검사, 뭐 전문직 종사자가 돼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실제로 한반 35명 중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실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게 되고 또 실제로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죠. 정치 참여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1인 1표로서 표를 행사하고 원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알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막상 투표 결과가 열렸을 때는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참여를 하라고 하면 그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청년들한테 뭐라고 계속 할 거면 탓하지 않아야죠. 이런 환경들 안에 우리가 놓여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보통의 국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교육도 사실은 거의 여러분들이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앞서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박탈감에 계속 시달렸어요.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 내 또래 서울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과 내가 기회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서울에 가면 더 좋은 경험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서울에 가야겠다. 아,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제가 수능을 잘 못 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 다시 가려면 직장은 서울로 가야겠거든요. 끊임없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나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광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광주가 어쩌거나 저쩌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왜냐면 난 서울로 갈 거니까. 수능은 실패했지만 직장을 구해서라도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난 서울로 갈 거니까. 광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서울에서 생활해 보시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생활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삶의 정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물가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거나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지역에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20대 내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재수를 하고 이래서 서울로 대학을 오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우연한 계기로 다시 광주에 내려가면서 저의 고민이 구체화됐어요. 지역에도 청년들이 살고 있다. 지역에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 청년들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면서 지역 안에서 청년운동을 시작하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시사인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청년들의 활동들이 적혀있는 기사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광주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청년센터라는 곳에 센터장으로 오늘 왔고요. 그 사진은 제가 봤고요. 청년센터는 올해 1월부터 센터장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청년들에게 중간 지원 조직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 직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직전에는 지금 정의당이라는 정당 아시나요? 저는 이제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이 이제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서 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부대표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기 때문에 광주에 다시 내려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제가 왜 사실은 한국적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청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광주 청년센터는 어떤 곳이냐면은 광주시가 1년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강원도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그냥 만들어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시의원이라거나 또는 강원도지사라거나 아니면 춘천시장이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춘천에도 청년들과 관련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보면 선거 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삶을 살아오시면서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관련된 것들이 결정되는지를 나이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셨죠. 그 과정 안에서 이해관계 단체를 만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년이나 노인이나 처해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은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노인분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제도들이 생겼죠. 청년들에게는 선거 때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로 어떤 누구도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관계 단체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와 관련된 약속들은 헌신짝처럼 벌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온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청년 정책들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청년센터에 대한 규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청년 정책인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금남로 지하상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전체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100평 정도 되는 곳에 청년들에게 한 8개의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1년에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통해서 청년들 3명만 모이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거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창업 베이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고 이게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다 바꾸진 않는데 아까 앞서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부터는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거나 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청년 세대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일들이 결국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일들이 개인에게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얘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직장을 잃거나 어머니가 직장을 잃게 되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선배 후배들을 만나거나 2년이 넘게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늘 100대 1이 넘는 회사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면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조금 신문도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아 그래? 하면서 책도 좀 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를 지금 전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최소한의 여유가 있어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계속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만 열심히 쳇바퀴 굴리듯이 열심히 계속 버텨나가면 될 일인가?